한국 근대화의 상징. 일본의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지점 인수를 시작으로 국내 유통 근대사의 중심에 선 신세계. 아버지 이병철 회장에게 배운 경영으로 유통업계를 평정, 홀로 서기에 성공한 철의 여인 이명희. 경영 감각이나 여러 가지 대인 관계나 그리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께서도 가장 예뻐하고 또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자식이다라고 해서 많이 칭찬도 하고 아꼈던 자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5 100대 파워우먼. 한국 여성 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부진. 리틀 이건희이자 떠오르는 차세대 경영인. 삼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부진은 리틀 이건희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장 이건희 회장을 빼닮은 사람이 삼성가에서는 이부진 사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였습니다. 삼성가의 딸에서 최고의 여성 경영인으로 서기까지 이명희와 이부진의 위기와 선택.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은 슬하에 3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자식 교육에 유난히 엄격했던 이병철. 그러나 8남매 중 유일하게 막내딸은 마냥 귀엽고 애틋했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집안의 공주 이명희를 고운 장미에 비유할 정도였다. 귀여운 막내딸이었죠. 8남매 중에 가장 아빠 말을 잘 듣고 또랑또랑하고 총기도 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막내딸을 안 이뻐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화려한 넥타이와 핑크색 와이셔츠를 즐기는 이병철을 위해 일부러 그 패션에 어울리는 단추를 달아줄 정도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살가운 막내딸. 이명희를 사업가로 키우기로 진작에 결심했던 이병철은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골프 회동에 항상 이명희와 동행했다. 이명희는 그곳에서 자연스레 경영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맺은 인맥은 훗날 신세계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골프장에 가면 늘 데리고 가요. 데려가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그 높으신 분들을 다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인맥을 그때 쌓게도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술자석 같은 데도 불러갖고 얼른 들어온나? 그렇게.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 삼성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제게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인맥, 그걸 활용을 잘하는 아버지를 꼭 빼닮은 딸. 이부진 또한 이건희 회장에겐 각별한 딸이었다. 3남매 중 장녀인 이부진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해 등하굣길에 쓰러지기 일쑤였다. 여리지만 스스로에게 엄격한 전형적인 마지 성격을 가진 딸이 아버지로선 더욱 애처로웠고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거란 말에 딸의 이름을 유진에서 부진으로 개명까지 한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부진 사장이 신장이 좀 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장이 좀 안 좋은데 3살 때까지 신장이 안 좋아서 병치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제 백방으로 많이 뛰어다녔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 이유진이었는데 이부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 바꾸는 것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병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이부진이 호텔 신라에 입사해 스스로 혹독한 경영 수업을 해나갔을 때 아버지 이건희는 직접 나서서 격려했다. 2달 동안 호텔 신라에 투숙하며 딸의 힘을 북돋아준 것. 딸을 향한 아버지 이건희의 무한 애정이 느껴지는 일화다. 2001년도에 신라호텔 부장으로 들어가는데 스위트룸을 하나 얻어갖고 자기 거지만 2달 동안 아버지가 거기 기거를
하고 이게 뭐냐면 응원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신라호텔 당시 사람들 얘기는 부장이 아니라 부회장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회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지, 이름에. 이 부진은 자신을 걱정한 아버지를 위해 더욱 경영 수업에 몰두했고 2010년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런 딸의 손을 번쩍 들어 그녀를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데 우리 딸 광고 좀 해야겠습니다. 그해 아버지의 자랑 이부진은 호텔 신라 사장에 취임했다. 회장의 딸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작용이 할 수도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임직원들의 의견이 사장이 되어도 CEO가 되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또는 그 의견들이 이건희 회장한테 많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이명희가 처음부터 경영 일선에 나섰던 것은 아니다. 주부로서 살림만 하던 막내딸에게 사업을 제안한 건 아버지 이병철. 여느 재벌과 딸들과는 달리 재기발랄하고 적극적인 데다가 사업 수완까지 아버지를 닮은 막내딸이 가정에 안주하는 것이 아버지 이병철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막내딸에 대해서 뭐 백화점과 조선호텔 두 가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크게 뭐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또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백화점이나 호텔 사업이 지금이야 이제 뭐 굉장히 커지고 규모도 있지만 그 당시 70년대 뭐 후반 이럴 때 생각해 보면 뭐 규모가 그렇게 사실 큰 그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뭐 크게 이렇게 욕심을 낼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었지 않나. 아버지의 메모하는 습관을 꼭 빼닮은 이명희는 새로운 의상이나 제품 등을 보면 항상 꼼꼼히 메모를 한 뒤 상품 개발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이런 이명희의 노트는 직원들에게 교과서라고 불리울 만큼 그녀의 안목은 정확했다. 또한 백화점 인테리어를 바꾸고 제품 배치 하나하나까지 점검했다. 그렇게 이명희의 손길을 거치며 신세계는 점차 고급 백화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아버지 이병철의 치밀한 경영 감각을 본받은 이명희의 경영 노하우는 신세계를 고속 성장시킨다. 거기서 사면은 정말 틀림없었어, 물건이. 그 시대에는. 다른 데서 하면은 뭐 시장과 라벨 작업한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인스펙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도 속임수로 팔기도 했고 그랬는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하면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 정말 좋았어. 그걸 저는 느껴요. 한편 경영인 이부진의 승부사 기질이 빛을 발한 건 루이비통 유치전에서였다. 당시 면세점 시장을 장악한 롯데와 추격해가던 호텔 신라. 콧대 높기로 유명한 해외 명품 루이비통 매장을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한 입찰 경쟁을 벌였다. 삼성과 롯데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전쟁이었다. 루이비통은 뭐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고의 명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1위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그러한 상품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고객 직격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이유로 공항 면세점에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부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르노 회장을 직접 찾아가 설득에 나섰고 2011년 루이비통은 마침내 인천공항 입점을 결정한다. 상대 파트너는 다름 아닌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이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수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탁월했고,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도에 입사를 했나요? 호텔 신라 입사에 그 당시 3천억 정도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2조 원 이상 매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경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고속 성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신세계 백화점은 롯데그룹이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며 위기를 맞았다. 롯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간다. 다이애나 비와 같은 해외 유명인 초청부터 지역구를 기본으로 한 몸집 불리기까지 백화점 혈투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 롯데의 맹추격에 결국 백화점 1위 자리를 내주게 된 신세계. 우리 국내 백화점에 대한 노하우는 당연히 신세계가 가장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은 그때 게임은 갑자기 이제 백화점 체인점화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인수합병 잘하는 사람이 바로 1위로 갈 수 있는 이게 이미 만들어진 백화점을 제가 인수하는 거니까요. 또 현금을 가지고 인수하는 거니까. 백화점 사업의 선두를 빼앗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명희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과 마주해야 했다.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던 막내딸 이명희의 아픔은 극에 달했다. 결국 한국을 잠시 떠나 있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매일 전화를 드렸대요. 이제 아버지가 또 특히 아프실 때 도쿄에서 위암수술 갈 때 옆에 가갖고 뭐 다른 자식도 가고 막 그랬겠지만 딱 24시간 지키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깨어날 때 막 울고 있으니까 너구나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미국에서 심신을 달래던 이명희는 프라이스 클럽, 월마트 등 선진국형 마트에 충격을 받는다. 순간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직감한다. 선진국형 대형 마트야말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서둘러 신사업에 뛰어드는 이명희. 1993년 한국 최초의 대형마트 탄생. 시범적으로 문을 연 이마트 창동점은 주부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우리 백화점들이 등장해서 나왔다가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우리 소득이 $10,000 이렇게 되면서 합리적인 소비자의 등장.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난 필요 없다. 그 대신에 가격은 싸게 해줘. 이렇게 하는 채널에 딱 맞은 게 90년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93년에 아마 이마트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외국계 이제 할인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마트가 자리를 잡을 때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유통시장이 개방되며 원조 창고형 할인마트 월마트가 한국에 상륙. 국내 유통업계는 초비상이었다.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인 월마트. 경영하는 사람한테 월마트라는 기업은요, 가장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매 점포로서 전 산업을 통틀어서 세계 1위 기업을 수십 년을 한 기업이니까. 그건 뭐 전설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적인 월마트와 차별화가 시급한 시점이었다. 이명희는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마트 체계를 갖춰나간다. 공산품과 냉동식품 위주의 월마트 물품과 반대로 이마트는 야채, 과일 코너 등 신선식품 위주로 물량을 늘려나갔다. 높은 선반 높이를 한국인의 키에 맞추는 등 한국인을 위한 마트로 개선해 나갔다. 이런 노력으로 월마트의 태풍이 조금씩 잦아들게 된다. 월마트 당사자들은 싸게 하면은 어떤 지역인지 소비자는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대형 할인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산, 중동, 구리 이런 식으로 이 자기들 그 지점을 이렇게 마련해 놨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신선식품이 아니라 이제 공산품이었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초기 경쟁은 굉장히 스타트하게 쿨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마트의 그런 경쟁력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결국 입점 8년 만에 한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한다. 현지화에 실패한 탓이었다. 월마트뿐 아니라 까르푸 등 외국 창구형 마트의 철수가 잇따랐다. 세계적인 유통업체의 몰락. 이것은 한국형 마트의 독주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국내에 선보였던 게 어떻게 보면 창고형 이제 할인점이었다면은 이마트는 어떻게 본다면 동네 기존에 저희가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던 동네 슈퍼마켓 같은 느낌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 그런 쪽으로만 이제 치중을 했겠었겠는데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실패한 요인이자 국내 이제 이마트가 성공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역화, 지역 차별화에 대해서 좀 성공을 했던 게 아닌가. 이 부진의 뜻하지 않은 위기는 2010년에 찾아왔다. 호텔 신라의 굴욕적인 사건. G20 정상회의 때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머물던 신라 호텔이 6분간 정전된 것이다. 당시 경호에 비상이 걸렸고 후진타오는 신라 호텔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중국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6분이면 정말 한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국가 원수에 대한 안위에 대한 부분은 6분이면 충분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분 동안 아무 일이 됐다는 것은 호텔 신라소는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의 대스특필이 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이 그게 노출이 되고 비판 시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호텔 신라는 경영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2년 뒤 다시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는 신라 호텔이 아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머무르게 된다. 이 부진으로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후 1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CEO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중화권 쪽에서 왔던 많은 분들이 신라 호텔을 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신라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투숙을 하기 시작했고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건 분명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으로 기간이나 비용 소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그 리모델링을 단행을 하면서 신라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침체 일로에서 벗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된 시진핑. 그의 방한 계획이 알려지자 호텔업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시진핑의 선택은 호텔 신라. 정전 사건 이후 4년 만에 중국 주석을 맡게 된 이부진은 시진핑의 일정 전반을 세밀하게 챙겼다. 이에 시진핑은 크게 만족해 떠나면서 직접 감사를 전하는데 이로써 호텔 신라는 중국 국빈 전담이란 명성을 회복하게 된다. CGP 주석 한 사람만 와서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간 것이 매출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죠.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적어도 호텔 신라와 중국의 정상들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또 중국은 호텔 신라를 선호한다. 숙명의 유통 라이벌 롯데가 장악하고 있던 부산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 절체부심의 심정으로 센텀시티를 공략한 신세계 백화점은 유통 전쟁에서 다시 승자가 됐다. 탁월한 선택이었고 멋진 도전이었다. 신세계의 또 다른 도전은 서울시내 면세점. 명실공히 세계 면세점 1위 시장인 대한민국. 유커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사업은 연일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은 유통업계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러기에 유통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신세계도 뛰어들었다. 시장 규모가 8조 원입니다. 8조 원 규모가 이게 2010년대에 비해서는 약 60% 이상 성장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되는데 여기 이제 핏줄이 연연해서 어떻게 양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촌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가장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부분이 이제 호텔 신라, 그 다음에 신세계 간의 경합,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의 경합.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이 부진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승부수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손잡고 재계 라이벌의 합작을 성공시켰다. 현대가하고 삼성가가 이렇게 손잡고 표면적으로 일한 적은 없는데 뭐 다크호스랄까 라이벌 느끼는 뭐 롯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이 서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골칫덩이로 전락해 있던 용산을 선택. 용산의 르네상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승리의 전략이었다. 사실은 용산 프로젝트, 우리나라 국제적인 업무 프로젝트의 하나는 이게 무산됨으로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을 다시 좀 살려야 되는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필요했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찌른 것 같아요. 세계 인류 백화점을 향해 이명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세계를 이끌어간다. 백화점 사업의 생명인 패션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1년에 2번 이상은 해외로 나가 안목을 쌓는 이명희. 또한 신세계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뉴욕에 해외 지점을 설립해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섰다. 80년대 초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덴과 일찌감치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도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접하도록 장을 마련한 신세계 백화점. 당대 탑스타들을 기용해 그 위상을 높였다. 젊어서부터 뉴욕하고 유럽을 1년에 2번씩 갔다 와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자기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인데 나는 갔다 오는 순간 완전히 바꿔갖고 온다. 그러니까 가족도 달라졌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부터 패션을 완전히 바꿔갖고 오고 이 양반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중들의 이부진을 향한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부진의 패션과 스타일은 삼성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로얄 패밀리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고 있다. 그만큼 이부진 씨 스타일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탈하지도 않으면서 격이 있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뭐 블랙, 화이트 혹은 재색 계열 많이 선호하잖아요. 경영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패셔니스타로까지 등극한 이부진. 무채색 계열의 침착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이부진 패션은 그녀의 경영 성과만큼이나 여성들의 큰 주목을 받는다. 이부진 사장의 얼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겨울 사람의 특징은 첫인상이 차가워요. 이목구비도 또 시원시원하고 뚜렷해서 그래서 블랙처럼 아주 무거운 그런 색깔들이 사실은 베스트 컬러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즐기는 거죠. 여성 경영인이 전무하던 시절 세계적인 유통 그룹을 만든 이명희. 아버지 이병철을 가장 많이 닮은 막내딸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CEO로 성장한 철의 여인. 재벌가의 딸에서 세계 100대 파워 우먼으로 이건희의 외모와 성격은 물론 추진력과 위기 대처 능력까지 물려받아 리틀 이건희라 불리는 이부진. 여성 리더십을 개척하고 기업을 혁신해가는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